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동의 석유 부국들이 AI 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칩을 수십만 개,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100만 개 이상 구매하기로 했고요. 미국은 두 나라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설을 유지하려면 넓은 땅과 저렴한 에너지, 또 인허가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요. 이 삼박자를 고루 갖춘 곳이 바로 중동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드립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중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 대학교의 갈등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고 하죠. 하버드대 유학생 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기도 하고 중국의 최고 권력자 자녀들은 하버드 인맥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신원 연결해서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6월 11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스위스 제네바 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10일 중국과 제네바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고, 이 조처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양국은 이틀 동안 20시간에 걸친 회담 끝에 일단 합의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합의는 양국 정상이 승인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한미동맹이 계속 번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이후 언론 브리핑이나 성명 발표 등 공식적인 형식으로 통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정상은 오늘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첫 대면 회동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은행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 영향으로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이 10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초 발표한 2.7%에서 0.4%포인트 내린 2.3%로 조정했습니다. 국가별로는 관세 전쟁을 시작한 미국이 올해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년 성장률은 2.8%였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작년보다 0.5%포인트 떨어진 4.5%를 기록할 것으로 세계은행이 전망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 영변에서 핵 관련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고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 참석해 평양 근교 강선 핵 관련 시설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시설이 영변에서 건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등은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 핵 관련 활동을 우려를 표시하는 공동 성명을 낼 방침입니다. 앞서 북한 매체는 작년 9월과 올해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시설과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했다고 전하면서 이례적으로 시설 내부 사진도 공표했습니다만 두 번 모두 구체적인 위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 그라치안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지금까지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총격범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지 일간지는 총격범이 과거 이 학교에 재학했던 22살의 남성으로 권총과 산탄총을 가지고 있었고 학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2017년 기준 인구 100명당 약 30정의 총기를 보유해 전 세계에서 총기 보유율이 14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대화 끝, 행동 시작. 네,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틀 동안 진행한 끝에 지난달 1차 협상에서 했던 합의 내용을 지키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네. 하버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은 중국과 제네바 합의를 이행할 체계를 마련했고 이 조치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0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중국이 1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었고요. 그때 합의한 사항은 90일 동안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115% 낮춰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응해서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 두 나라가 서로 상대방 국가가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비난했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은 중국이 히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 주장을 했었고요. 또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인 유학생 비자를 취소했다면서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일단 두 나라가 프레임워크를 이제 만들기로 얘기를 하면서 무역 충돌이 일단 좀 잦아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러트릭 장관은 이번 합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를 했고요. 해당 사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 이렇게 양쪽 국가 정상들이 승인하면 바로 이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그리고 핵심 광물에 대해서 대미 수출 제한을 조속히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이렇게 수출 통제에 대해서 이걸 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이제 이걸 틀을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는 좀 봐야 될 것 지켜봐야 같고요. 되겠죠. 그리고 러트릭 장관이 혹시라도 네. 중국이 합의상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스콧 베산트 장관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네, 이번에 그 양측 간의 무역 협상에 참여했었던 스콧 베센트 장관이 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이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소위 말해서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제기했었고요. 계속 이렇게 파월 의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또 파월 의장 후임에 대해서 곧바로 지명하겠다 이렇게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 그리고 세금 감면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노력 등을 이끌고 있는 베센트 장관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관례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런 관례를 깨고 파월 의장에 계속해서 금리를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재무장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 연준 의장 후보를 선별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인터뷰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 만약에 베센트 장관이 연준 의장 후보가 된다면은 본인은 인터뷰하나요? 네 그렇게 되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베센 장관이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베센 장관이 블룸버그 통신에 자신은 워싱턴에서 가장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 그리고 국민에서 가장 좋은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인 스티브 배넌이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대통령의 공약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입증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고 실천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베센트 장관 외에도 여러 사람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그리고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맡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도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백악관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글쎄요. 뭐 블룸버그 통신에서 전혀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 어쨌든 백악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남자의 마음은 갈대.
보통 여자의 마음이 갈 때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이 케미가 잘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바로 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얘기입니다. 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머스크가 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두 사람이 그렇죠. 설전을 벌였는데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시위를 계기로 해서 미묘했던 두 사람 관계가 다시 좀 개선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 향해서 폭언을 퍼붓던 머스크가 이민자 시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초강경 대응이 맞다라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머스크가 9일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캡처해서 자신의 그 X 계정에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리고 캐런 베스 LA 시장이 시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내용의 글이 이제 공유가 된 겁니다. 머스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 폭력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JD 벤스 부통령의 게시글도 공유하면서 거기에 성조기 이모티콘을 붙여서 자신이 지지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여러 가지 탄핵 요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문과 관련돼 있다는 글도 있었는데요. 이걸 다 네. 삭제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면서 팔로우를 취소했었던 트럼프 측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X 계정도 다시 팔로우하면서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머스크가 이렇게 태도를 바꾸자 트럼프 대통령도 톤이 굉장히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머스크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린 좋은 관계였고 과거형입니다. 였고 머스크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거친 언사가 많이 줄었고 또 머스크가 한편으로는 공화당과 지지층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반대로 행동하겠다라면서 정치 풍자 사이트도 글을 공유하면서 완전히 마음이 바뀐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가 만약에 전화하면 전화를 받겠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봤는데요. 네. 그랬더니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머스크가 나랑 대화하고 싶을 것 같기는 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거네요. 네. 왜 그 연인 사이도 싸우고 나서 예. 누가 먼저 사과할지. 전화하냐가 그쵸. 중요한 거죠. 연락을 그래서 누가 먼저 하냐. 네, 이게 네. 이제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브로맨스였으니까 그만큼 사이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치고받고 싸우긴 했지만 완전 결별은 아니지 또 아니고. 않을까라는 여지를 모르겠네요. 남겨두기도 합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정부가 LA에 군대 배치를 막아달라면서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법원 측에서는요. 양측 간에 긴급 처분, 가처분 명령을 내달라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심리를 먼저 해야 되겠다면서 10일 오후에 정식 심리를 열기로 하고 먼저 양측의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정부가 해병대 700명 그리고 주 방위군 2,000명을 추가로 LA에 배치하겠다를 밝히자 뉴섬 주지사가 여기에 반발해서 긴급 가처분 명령을 법원에 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로스앤젤레스 상황은 좀 심각해지고 네. 있죠 지금. 일단 지금은 네. 약간 소강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정치적 희생자 대 범죄자. 네. 아르헨티나 대법원이 제임시 정부 공공사업 계약과 관련해서 비리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은 크리스티나 페르나데스 대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을 확정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페르나데스의 변호인단이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 항고한 재판에서 6년 형기와 함께 평생 공직자에 나설 수 없는 것을 판결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사건은 비알리다드 사건을 불리는 정부 건설사업 비리 수사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산타크루즈에서 무려 51개 도로 건설 계약이 있었는데요. 이 계약에 대해서 라자로 바이스라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와 수의 계약으로 이게 다 체결된 건데 이게 알고 봤더니
비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는 남편이 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대통령에서 네.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결국 그 재임 기간에 비리가 있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건데요. 하지만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네. 비리 혐의, 투옥은 정적 박해이고 자신은 희생양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법원은 범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지금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네. 중국의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 시험이 10일까지 치러지게 되는데요. 네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중국의 AI 서비스가 일부 기능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 업체들은 중국의 대학 입학 시험 가오카오 치러지는 7일부터 10일까지 AI 서비스 일부 기능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네. 알리바바의 QN 그리고 바이트댄스의 두바오를 포함한 AI 앱들이 이 사진 인식 그리고 질의응답 기능이 중단되는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있으면 안 되죠. 시험 보는데 오픈북도 아니고 네, 이러면 안 되는 네. 건데요. 어쨌든 텐센트의 위안바오 그리고 문샷의 키미도 여러 가지 해당 기간 동안에 사진 인식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올해 초 큰 주목을 받았던 딥시크 역시 대입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 시간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습니다. 네. AI 챗봇의 사진 인식 기능이 요청하게 되면 대입 시간, 시험 기간 동안에 공정성을 위해서 시험 기간에 해당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가오카오 대입 시험 누구나 치러야 되는 시험이긴 한데요. 이게 또 중국은 수험자 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1,400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1,330만 명이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네. 예전에는 시험을 치는 동안 학생들의 스마트폰, 노트북 사용이 제한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AI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는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비스 중단한 AI 업체들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네.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서비스 중단 소식을 알리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네. 중국의 시험 부정행위 단속은 AI 챗봇 서비스 중단에 그치지 않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 시험 중 학생들 간의 속삭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네.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지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고요. 중국 장성에서는요. 네. 시험 후에 시험 영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AI가 철저합니다. 예, 이렇게 다 이용이 또 되는군요.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모이는 위험한 곳.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항공기 추락 사고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또 비행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가능하면 좀 안전한 자리에 앉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요. 이게 최근에 항공운송관리저널에 발표된 연구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에서 상업용 항공여행 중에서 사망할 확률이 비행 1,370만 건 중에서 한 건. 사실은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만 그렇죠. 공교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의 항공학부 청룡우 교수가 비행기 좌석 중에서 어디에 앉으면 안전한지를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네. 뭐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비행기 추락 사고 사례 그리고 비행기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가 좀 안전한지 유추를 해본 거라고 합니다. 네. 살펴봤더니요. 비행기는 일단 지면에 부딪히면서 두 조각으로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상당 부분 비행기 앞쪽에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비행기 뒷부분에 앉는 뒷좌석이?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네. 뒷좌석에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좀 그 엔진의 연료 냄새가 좀 나고 좀 네. 시끄럽거든요. 나갈 때 좀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일단 사고가 난다면 좀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는요. 비행기 날개 옆이나 그 가까운 좌석이 꼽힌다고 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비행기 중에서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보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충격이 있더라도 견딜 힘이 있고 그리고 네. 또 하나 이 자리가 비상구와 가깝기 때문에 비상구로 빨리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자기가 빨리 나갈 수도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행기 중간 부분에는요 연료 탱크 아래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착륙할 때 원래는 연료 탱크를 다 비우도록 돼 있는데 네. 비상 착륙할 경우에는 이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단 안전벨트 착용하고 승무원들의 안전지침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탑승을 했다면은
비상구 위치가 어딘지 그거는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오늘부터 1일. 네. 예, 오늘부터 1일. 연애할 때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사실 운동할 때 내일부터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맞아요. 네. 캐나다 남성이 1년 동안 팔굽혀펴기 챌린지를 도전하고 나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부터 1일 이게 뭐냐면 네. 하루에 1개 팔굽혀펴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은 2개 하나씩 계속 올려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늘은 이제 한 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1개를 하든 5개 하든 상관없는데 다음 날은 거기서 한 플러스 개씩만 하나. 더 늘린다. 네, 맞습니다. 오. 이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 세드릭 필리포 씨가 2022년 1월 31일부터 팔굽혀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좀 소위 말해 날씬한 체형, 에. 좀 약간 왜소한 체형인데 예. 이걸 매일매일 하나씩 올려가면서 오. 해봤더니 처음 시작할 때 1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총 6만 6천 개가 넘는 팔굽혀펴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 이 몸의 변화가 1일부터 나타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중반부터 나타났다고 합니다. 16,000개가 됐을 때 모습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상체 근육이 좋아졌다고 발달하죠. 합니다. 예. 그 소위 말해 광배근, 네. 광배근인데 광배근이 탁 드러나면서 네. 역삼각형 몸매가 된 겁니다. 와. 1년이 채 안 되는데 정말 많이 달라졌다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운동이고 또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이 챌린지를 꼭 해봐라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영상의 조회수가 를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네. 사람들이 아 이거 정말 창의적이다. 하루에 1개씩만 더 하면 되니까 부담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나도 1월 1일부터 챌린지 해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오늘부터 하면 되죠. 그럼요. 굳이 1월부터 네, 할 네. 필요 없고 그래서 이 팔굽혀펴기가 맞아요.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음. 유산소, 근력 운동 2개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코어를 잡아주기 때문에 네. 몸의 안정성을 잡아주고요. 거기에다가 상체뿐만 아니라 하체를 단단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엉덩이 근육, 견갑골 이런 모든 근육도 사용하면서 기초 대사량이 높아집니다.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은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덜 찝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예. 1일입니다. 예. 팔굽혀펴기. 자세를 좀 바르게 하는 게 네. 또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내일 1개씩만 늘리는 걸로 네. 해보시죠. 오늘부터 예. 1일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짐 클래스 히어로즈의 파이터 함께 듣겠습니다. Just waking up in the morning and to be well. Quite honest with you, I ain't really sleep well. You ever feel like your train of thought's been derailed? That's when you press on, lean in. Half the population just waiting to see me fail. Yeah, right, you better off trying to freeze hell. Some of us do it for the females, and others do it for the retail. But I do it for the kids, life through the tower in on. Every time you fall, it's only making your chin strong. And I'll be in your corner like Nick, baby, till the end. And when you hear a song from that big lady, until the referee rings the bell, until both your eyes start to swell, until the crowd goes home. What we gonna do, y'all? Give 'em hell, turn the heads. Gonna live life till we're dead. Give me scars, give me pain. Then they say of me, say of me, say of me. There goes the fighter. There goes the fighter. Here comes the fighter. That's what they say of me, say of me, say of me. This one's a fighter. And if I could last 30 rounds, there's no reason you should ever have your head down. 6'5", 220 pounds. Hailing from rock bottom, Loserville, nothing town. Textbook version of a kid going nowhere fast. And now I'm yelling, kiss my. It's gonna take a couple right hooks, a few left jabs, for you to recognize you really ain't got it bad. Until the referee rings the bell, until both your eyes start to swell, until the crowd goes home. What we gonna do, y'all? Give 'em hell, turn the heads. Gonna live life till we're dead. Give me scars, give me pain. Then they say of me, sa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을 잠정 연기한 지 하루 만에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장동 재판부 역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법적 조치와 함께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야당의 반대가 큰 법안들의 처리를 미뤘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과 늘봄학교 강사 양성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다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이후 최소한의 업무만 하고 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A 시내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면 내란법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중국 베이징 송문규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베이징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대 간의 갈등으로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은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하버드대를 둘러싼 갈등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하버드대 유학생 중에서 중국인 비율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하버드대 발표에 의하면 하버드대의 전체 학생 중 유학생 비율은 27.2%이며 네. 유학생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 캐나다, 인도, 한국, 영국 순으로 많다고 합니다. 중국은 학부생보다 연구생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네. 중국의 하버드 석박사 재학생 수는 1,312명으로 2위인 캐나다의 590명보다 거의 722여 명가량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 대학교의 갈등을 중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이 이데올로기와 국가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 비자를 부당하게 취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트럼프는 줄곧 미국 내 중국 유학생들을 잠재적인 국가안보 위협 대상으로 못 받고 이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집권 1기 시기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중 양국 갈등이 격화되면서 양국의 인적 교류 또한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및 정보 탈취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1,000명이 넘는 중국 대학원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취소하는 차이나 이니셔티브 조치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네. 또한 트럼프는 재집권하자마자 하버드 대학에 대해 그간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친테러 활동 등을 이유로 정책 전환과 정부의 인사권 개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1기 때와 달리 중국 유학생이 아닌 하버드를 대상으로 제한 조치를 시행해서 반발을 분산 내지는 면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더 큰 반발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과 하버드대 어떤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돼 있나요?
네,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 대학이 하버드이기도 하고 일반 중국인들은 우리가 그러하듯이 하버드가 미국의 최고 대학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당 또는 정부 고위 간부들 대상으로 해외 유학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요. 네. 중국 엘리트 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외동딸인 시밍전화, 지금은 실각한 보실라이 전 정치국위원회 아들 보과가도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석사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최고 권력자 자녀들이 하버드 인맥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을 숨겨와서 지난 2021년 미국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교수가 중국의 칭화대 석좌 교수로 부임한 것은 미국이 제기하는 하버드대와 중국 공산당의 관계 의혹을 더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리버 교수는 보통 일반적인 학자가 아니라 나노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평가받아서 한때 노벨 화학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네. 자, 이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유학생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이 항상 주장해왔던 자유와 개방이 거짓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국가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중국은 이에 더 나아가 홍콩과 마카오를 통해 하버드대에서 퇴출된 유학생 인재 유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 차원의 반응이었고 이번 조치로 인한 피해로 더 이상 하버드에서 공부하지 못하게 된 한 유학생이 자신의 SNS에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올려서 중국 내에서 많은 조회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일생의 목표로 정했던 하버드에 입학할 땐 세상을 거머쥔 것처럼 기뻤지만 네. 이제는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라는 말에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하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일부 젊은 층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실생활에 영향이 없어서 관심 없다는 약간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요. 네. 이것은 해외 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출국 경험조차 없어서 교육 격차에서 오는 사회적 박탈감 또는 최근 취업난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지는 못하고 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일종의 소심한 저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정말 기뻤는데 지금은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라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송문규 통신원이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방문 이야기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방문지가 중동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방문지는 보통 인접한 캐나다 또는 이제 그렇죠. 멕시코입니다. 뭐 가까운 나라부터 먼저 챙기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다르시죠. 그래서 첫 번째 방문지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3개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첫 번째 방문지로 선택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개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또 그것을 잘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러한 나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내주지는 또 않는 그런 나라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거래, 뭐 딜을 좋아하는 이제 그런 네. 대통령이다 보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여러 가지 딜을 이제 할 수 있어서 특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많은 네. 딜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딜이 이루어졌나, 거래가 이루어졌나를 보려고 백악관 홈페이지를 한번 딱 가봤더니 오. 수조 달러의 거대한 거래를 성사시키고 돌아왔다. 거의 뭐 개선 장군처럼 이제 자기를 표현했어요. 네. 이 좀 여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백악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네. 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 홍보용 홈페이지 뭐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또 괜찮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씩 들여다보시는 게 좋은데.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재밌어요. 방송을 의외로. 위해서. 네. 예. 보통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미국 대통령과 달리 보통 뭐 그전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 이런 대통령은 가면 어디든 민주주의, 그렇죠. 인권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강조하는 데 비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설을 통해서 중동 국가들은 스스로 번영과 변화를 만들어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 이제 중동 국가들의 역량과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라는 연설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이 3개국 왕실, 이 방문 세 나라는 모두 다 이제 왕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기분이 좋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중동 3개 왕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네. 인정과 칭찬에 대해서 약 2조 달러 규모의 뭐 투자 및 구매 계약으로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2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네. 2,800조 원 네. 정도의 뭐 엄청난 규모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거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전통적인 거래 내용과 이제 네.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섞여 있어요. 중동과 미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 무기 많이 삽니다. 제일 많이 사는 나라들이 중동 국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객기. 한꺼번에 미제를 많이 사줄 거면 여객기만한 게 없어요. 예. 큰 예. 돈이 들어가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생색도 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중동 이 3개 왕국들은 이제 최신의 전투기와 네. 그다음에 수백 대 이르는 여객기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와 다른 점은 뭐냐? 첨단 AI 칩과 관련된 내용이 이번 거래에 오. 되게 많았어요. 첨단 AI 칩과 관련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영 AI 기업이 있습니다. 아. 뭐 휴메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엔비디아의 최신형 GB300 뭐 블랙웰이라고 부르는 최신형 칩인데요. 네. 이것을 18,000개 이상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8,000개를 도입을 해서 일단 500메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네. 향후 5년간 수십만 개를 더 구매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사우디에 건설하겠다라는 오. 내용도 같이 발표했고요. 네. 아랍에미레이트 UAE 같은 경우는 더 파격적입니다. UAE는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대표적인 AI 칩인 H100을 100만 개 이상 확보를 해서 총 면적 26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한 20배 정도 되는 면적인데 네.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H100 칩이 한 2,000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와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공이 한 두세 개는 더 뭐 자릿수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까지 미국이 첨단 AI 칩의 해외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를 해 왔는데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가를 해준 거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네. 미국 테크 기업들, 자본 뭐 이런 걸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자기들 자체적으로만은 이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은 한꺼번에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좋은 파트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네. 특히나 이제 UAE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AI 칩을 많이 사는 걸 넘어서 미국 기업이 UAE에 투자를 해주면 네. 똑같은 금액을 미국 AI 업계에 우리도 투자하겠다라고 오. 상호 투자 조약까지 이제 네. 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그냥 뭐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네.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인데요. 맞습니다. 자, 중동 국가들이 사실 석유 재벌이거든요. 맞습니다. AI 칩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매한다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쓸모가 있을지 굳이 안 해도 그렇죠. 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왜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이제 중동 국가들은 땅 파면 석유가스 나오니까 뭐 계속 편안하고 부유한 그렇죠. 삶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중동 국가들도 미래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고갈될 거 아니냐. 아. 그다음에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화석 연료에만 먹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난 1980년대 이후부터 중동 국가들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왔는데 네. 최근에는 특히 AI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인구가 적다. 그렇죠. 제조업이 약하다. 이런 건데 A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서 다른 국가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동은 AI 산업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그런 국가입니다. 어떤 점일까요? 일단은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 전기. 그렇죠. 예. 네. 예, AI는 전기를 먹고 자랍니다. 뭐 걱정이 없죠. 뭐. 맞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산업용 전력 요금으로 보면 킬로와트아워당 한 5센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미국의 절반 예.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2014년에 AI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기는 415 테라와트 아워인데 2030년이 되면 945 테라와트 아워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2배 이상 전력 소모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데이터 센터가 집중되어 있는데 178 테라와트 아워에서 2030년이 되면 606 테라와트 아워로 늘어나요. 2배도 훌쩍 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막대한 이 전기 요금이 소요되는데 네. 돈뿐만 아니고 이런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송전망을 비롯한 변전소 등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2030년까지 이 페이스로 가면 한 7,200억 달러 이상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이게 돈은 어떻게든 장만한다 하더라도 인허가 받고 공사하고 하는데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국이 막 쫓아오고 있는 미국 그러니까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년 동안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네, 마음이 지금 급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중동을 선택했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AI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동에 이제 AI 센터를 설치하면 일단 비용도 확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죠. 중동은 전기 요금도 저렴할 뿐만 아니고 땅값도 저렴합니다. 네. 예, 사막에다 지으면 되니까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나라는 모두 다 왕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결정하시면 일사천리로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더해서 지리적 입지도 좋아요. 세계 최대 소비시장 가까운 이제 소비시장인 유럽과 이제 가까운 곳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에 AI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 유럽 쪽에서의 막대한 수요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서 일반 데이터 센터와 AI 데이터 센터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컴퓨터 안에는 CPU라는 네, 칩이 네.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CPU가 핵심인데 네. 이 CPU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요. 하나씩. 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런데 AI는 GPU를 GPU를 사용하는데 네. 원래 이 GPU는 이제 그 앞에 G자가 그래픽이에요. 그래픽 카드용으로 개발됐는데 네. 속도는 CPU에 비해서 좀 느립니다. 그런데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특화된 이런 이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AI는 대부분 GPU를 기반으로 개발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GPU가 CPU에 비해서 뭐 최소 5배, 많게는 10배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냥 언제 생각했을 땐 기존 데이터 센터, 일반 데이터 센터에 이제 예. AI 서버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죠. 이게 어렵다는 이게 쉽지 않아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 데이터 센터에 가 보시면 이제 렉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여러 대의 서버를 이제 층층이 쌓아 올리는 그런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네. 보통 하나의 렉에는 8대 정도의 서버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CPU로 만들어진 서버예요. 그러니까 여기 렉 하나에 8대 정도 집어넣어서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AI 서버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곳에 네. GPU 서버를 집어넣으면 렉 하나에 2대 내지 3대밖에 안 들어가요. 전력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발열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렇죠. 열이 나겠죠. 그러니까 현재 주력 AI 칩, UA에서 많이 사간다고 하는 H100 네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 에어컨으로 어떻게 잘 해보면 그 냉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새로 등장하는 사우디에서 사가는 GB300 블랙엘 같은 칩은 처음서부터 이 공냉식으로는 공기를 돼요? 이용해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동차처럼 순행식으로 물을 이용해서 냉각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당연히 냉각수가 흐르는 관이 깔려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데워진 냉각수를 다시 식히기 위한 열교환기 뭐 이런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런 시설들을 입체적으로 3층, 4층, 5층 이렇게 짓는 것보다 네. 넓은 곳에 1층으로 깔아서 설치하는 게 훨씬 편리하고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땅값이 저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딱이다. 네, 이런 딱입니다. 결론이 맞습니다. 나오는 거군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럼 이 설명을 쭉 들어보면 네. 불리한 점이 너무 많은데.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AI에 대해서 뭔가 해봐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AI 관련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리한 점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전력 요금도 산업용 전력 요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3년간 한 70% 이상 올랐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땅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처럼 넓은 땅을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는 쉽지 않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또 어려움이 있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비량이 급변해요. 네. 일반 데이터 센터들은 뭐 전력 수요가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최대 용량의 한 7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네.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AI 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전력 소모량이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0.1초 내에 수십 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갑자기 필요했다가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아, 그 정도군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전력 공급 시설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설로 이런 대규모 변동성을 감당하다 보면 네. 금방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별도의 관리 설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네. 중동 국가는 돈도 에너지도 땅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훨씬 유리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씁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좀 어렵고 네.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장점을 정말 10분 발휘해서 네.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는 쓸모없는 땅 사막 이렇게 했는데 네. 21세기가 되고 나니까 이 사막이 쓸만한 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재생에너지 하기도 좋고 네. 그다음에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설비를 설치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 국가들은 단순히 AI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겠다라는 걸 넘어서서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고 관련 산업들이 될 테니까 자국의 인력을 여기서 훈련시켜서 이 AI 산업에 이제 써먹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 취업 시장 때 많이 쓰는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네. 2019년 이후에 나는 전공이 AI라고 쓴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나를 한 5년 동안 추적을 해보니까 네. 아랍에미레이트, UAE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세 번째 정도로 지금 AI 인력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나라가 지금 이제 UAE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최근까지 중동 국가들이 지금 뭐 미국보다는 좀 약간 중국 쪽과 좀 맞습니다. 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면이 있었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하고 별로 네.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일부러 더 중국하고 친한 모습 많이 보여줬고 네. 사우디와 뭐 이란이 국교를 수립하는데도 미국이 네. 아니고 아니고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래서 이번 거래에 대해서 사실 이제 미국의 산업계 AI 업체들은 되게 좋아하지만 네. 미국 안보 당국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칩이 팔려가면 네. 그거 일일이 다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이제 첨단 AI 칩이 결국 중국 손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이 더 기술 발전을 더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뭘 걱정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지 않을 거고 안심시키겠죠. AI와 관련해서는 네. 중국과 엄격하게 거리를 둘 테니까 네. 안심해라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네.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걱정인 게 이제 미국이 AI에서는 최선진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AI 칩을 만드는 대만과도 이제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중동과 손을 잡고 이제 미래 산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은 여기서 적극적인 역할이 과연 뭐지? 라는 고민이 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산업과 연관성이라고 하면 이제 HBM이라고 하는 이제 고속 메모리를 이제 공급하는 것을 빼고 나면 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꽤 강하다라고 했는데 막상 AI 분야에서는 그러한 역량, 참여 이런 것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더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저렴한 전기 그다음에 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좀 강점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다른 땅값이나 이런 건 다 제껴놓고 네. 제일 고민이 막대한 전력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AI 인프라와 관련된 이제 가장 핵심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주 풍부하고 저렴한 예. 에너지가 핵심인 맞습니다.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대 수출품이 뭐냐 그러면 반도체죠. 반도체죠. 예. 근데 반도체도 전기 잡아먹는 귀신입니다. 보면 네.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인이나 평택에 건설되고 있는 이제 반도체 새 건설 라인에 이제 필요한 전력 공급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AI까지 들어간다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거죠. 네.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AI 산업을 주도하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대단히 멋있고 미래의 지향적이라도 좋은데 네. 문제는 수많은 송전선과 변전소 그리고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설 등등 다 눈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별로 눈에 거슬리는 이런 인프라들을 빨리 저렴하게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멋있는 구호 뒤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네. 풀어가야 될지 빨리 고민하고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될 2025년 6월이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말 박사님 오늘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법론적인 예. 면에서는 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렇지만 포기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든 이제 이것을 하려고 네. 노력을 해봐야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중동 국가들과 손을 잡는 방법도 있고 네, 네.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새롭게 열리는 시장을 네. 그냥 다른 나라 하는 것만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부 및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리프터스의 This Magic Moment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magic moment, so different and so